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개그우먼 김현영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실물이 좀 낫죠? 좀 고쳤어요. 오늘 주제가 나도 여자이고 싶다잖아요. 그리고 원래 큰 주제는 제 인생에 대한 여행과 삶의 길목에서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방송국 들어가기 전까지 비호감은 아니었어요. 저는 왜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서부터 연기자가 되고 싶어갖고 이 거울 보고 울어봐 그러면 울고 웃어봐 이러면 웃고 이랬대요. 막 태어났을 때.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본격적으로 저는 연예인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팽개치고 옛날에 정동이죠. 정동의 정동 MBC 그때는 흑백 시대예요. 근데 무작정 방송국에 가갖고 쭈그리고 앉아도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봄비인가 그 당시 그 김자옥 씨가 주연하던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대본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운전기사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오지 말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좀 시험을 보거나 이래야 된다고. 근데 어렸을 때 또 저희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갖고 어머님이 아버님은 3살 때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셔갖고 또 국장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백으로 옛날엔 백이 통했거든. 돈만 있으면 다 됐어. 네, 그래갖고 이제 저를 갖다 딱 방송국에 데뷔를 시키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나온 드라마가 뭐였냐면 안국동 아씨라고 강수연 씨가 주인공이고 저는 이제 화평옹주. 그다음에 저 밑에가 화환옹주라고 그래서 똑순이 김민희 씨 아시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돈으로 우겨서 연기자가 됐으니 연기가 되겠어요? 연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써보다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때 대사를 기억해요. 제가 강수연 씨를 이렇게 탁 만나면 어전에 이르거든 매사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학교를 중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돈을 썼어요. 일단 방송국에 양복 티켓을 다 돌렸는데 우리 딸이 도중에 하차를 한 거야. 방송국에 간다고 학교마다 다 알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약간 일자 무식이어갖고 MBC 찾아가갖고 내 양복 입은 놈들 다 내려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게 9시 뉴스에 나올 얘기인데 그 70년대에는 뭐 이런 비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되는 시기여갖고 근데 그때 부장님이 탁 내려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잘하긴 잘하는데 아역은 아역으로 끝나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연기자를 시켜라. 이래갖고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줄 알고 이제 나도 기다리면 되는구나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선 그렇게 모면을 한 거지. 저는 이제 그다음에 도토리 7남매인가 3남매 써준다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또 뭘 알았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등수가 33등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부터 몰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어머님들 생각이 다 그러잖아요. 공부 잘해서 딴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좋지 옛날 말로 딴 따로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어머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공부를 아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혼자 방송국을 끊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미래에 대한 꿈을 듣잖아요. 그럼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결국 저도 3살, 4살 때서부터 하고 싶었던 방송 일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어렸을 때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은 그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갔지만은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TV를 볼 때마다 나는 연기자가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짜리몽땅해요. 탤런트가 되기에는 이미 안 돼. 아나운서도 안 돼. 우리 때는 키가 160이 돼야만 아나운서가 되고 탤런트가 됐어요. 153은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어. 네, 이걸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생각한 게 난 너무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 외적인 조건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왜 방송국에서 도중하차를 했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연기를 못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현대극장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자. 그래서 이 바닥이 튼튼하거나 연기를 잘하면
누가 저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연기를 잘하면은 뭐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자는 역시 연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키가 작아서 한 번도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문열 씨의 작품 아시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문열 씨의. 모르세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을 이렇게 무대로 하는 건데 거기서는 연기자들이 키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어떤 역할을 맡게 됐냐면 바보 김연기라고 그 지금 제가 하는 코미디랑 비슷한데 돈은 많고 권력은 있지만 어떠한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뭐 이런 연기를 했는데 제가 그 연극에서 66번을 웃겼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웃긴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거기서는 남장 연기를 하고 그렇게 웃겼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TV에서 스쳐가는 걸 봤는데 그게 바로 코미디 탤런트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 내가 탤런트는 안 됐지만 이렇게 웃길 수 있는 재주가 있으니까 한번 시험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한 3,000명이 몰렸거든요. 3,000명. 그중에서 20명을 딱 뽑는데 이상하게 저는 대본도 엉망이고 다 엉망인데 계속 합격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그 김웅래 부장님이라는 높은 분이 계시는데 자네는 이거랑 상관없이 자네가 있던 연극을 봤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어가자마자 맡은 게 못생긴 무수리, 예쁜 무수리 기억나시죠? 네, 유머 1번지에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사실 우리 선배 심영래 씨가 예쁜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후배들 예쁜 사람 있으면 이렇게 작업을 걸어요. 이렇게. 그때도 우리는 이제 엑스트라들이니까 무수리 원투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서영춘 씨의 그 자식이죠. 서현선 씨라고 그분이 좀 예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갸름하고 걔한테 작업을 건 거야. 현선아 우리 이거 녹화 끝나고 이따가 차 한잔 마시자 했는데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내가 네 오빠 이랬더니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를 바로 분장실로 끌고 가더니 여자 심형래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요 못생겨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진 않아요. 네, 점 왕점 몇 개 찍고 입술 돌출시키고 눈썹 쳐지게 하고 삔 이렇게 꽂잖아요. 금방 못생겨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데뷔한 지 그러니까 3주 만에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방송기 지금 채널이 한 100개 정도 되죠. 옛날에는 달랑 3개. 네, KBS 아니면 MBC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날 얼마나 알아보나 신기해갖고 소파 앞에 이렇게 서 있어 봤어요. 금방 그렇게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저는 이제 그 못생긴 거에 대가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님 계시잖아요. 어머님은 딸이 못생긴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거기다가 있는 대로 죽은 깨 찌고 내 마마 이러니까 어디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제 얼굴이 나오면 얼굴이 후끈거렸는지 그 얘기를 어머 이상하다 야 니네 딸 같다 이러면 아니야 닮았어 그냥 닮았지 우리 딸 아니야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돈으로 돼서 돌아오거든. 생각을 해봐요. 못생긴 게 금방 알려지니까 CF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파시통통 F킬라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알잖아요. 어떤 얼굴이 제일 못생긴지. 그래서 뭐 밥 먹다 내가 어우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럼 거울을 막 갖다 뒤밀어요. 야 너는 이 얼굴을 방송국에서 보여라. 야 오늘 정말 못생겼다. 저녁 때요 라면 줘요. 내일 아침에 부으라고. 조금 더 못생겨야 되니까. 우리는 못생긴 연기할 때 정말 그렇게 먹었어요. 그 다음날 얼굴이 웃기면 웃길수록 PD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약간 우울한 거예요. 제가 방송국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렇게 제가 크게 많이 고친 얼굴은 아니에요. 98년도에 코 하나 했어요. 왜 웃으세요? 어떤 사람은 뭐 제 보조개도 고쳤냐고 그러고 쌍꺼풀 썼을 때는 이거 원래 엄마가 내려주신 거고 이는 원래 엄마가 내려주신 거고 단지 실물을 보면 훨씬 괜찮다는 얘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화면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30%가 좀 퍼져나와요. 그러니까 신문이 보면은 좀 낫겠죠 전체적으로. 예, 그러는데 아무래도 뭐 옛날에 못생긴 무술이 5달짜리보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막 고쳤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속상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 한번 주목받으면 어쨌든 저희는 연기자고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것도 40 전에는 막 숨기고 이랬는데 한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고쳤어요. 그래 저 때문에 쓸데없이 코 한 사람 엄청 많아요. 아니 저 코 수술해준 사람은 저 중국으로 갔는데 자꾸 그 장소로 가르쳐 달래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줘갖고 엉뚱한 의사한테 막 코를 한 열댓 명이 했어요. 제가 코가 잘 나왔나요? 아유, 제가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너무 당황한 게 제가 강의를 한 3년 전에 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의를 할 때도 너무 이게 힘든 거지. 왜냐면 코미디 강의고 내 인생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제 강의 내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웃기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이래갖고 여행이랑 이게 접목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이제 유명한 개구먼이 돼서 쭉 생활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이게 개그맨 하면서 오빠들이 맨날 꼬집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이 못생겼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못생겨지고 저한테 밤에 돌아다니래요. 그래서 밤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손 내밀면 저 전등 있는 데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히히 웃으래요. 그리고 오빠 내가 어제 저녁에 뭐 어디 지방 출장을 가서 호텔 문을 열고 잤는데 그랬더니 괜찮대요. 너는 열고 자도 된대요.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못생겼어? 이랬더니 개인기는 이쁘대. 눈, 코, 입이 다 이쁜데 섞어놓은 게 엉망이래. 그러니까 조화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거 있어요. 못생겼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 못생겨지고 그 이쁘다 하면 굉장히 예뻐져요. 솔직히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유재석 씨도 제 후배예요. 제가 6기고 유재석 씨가 7기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웃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MC를 잘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 잘해, 웃겨, 막 좋아 이러면은 사람이 덩달아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주변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쭉 생활을 해오다가 오빠들이 해외에 대해서 어떤 제가 열정을 있는 걸 알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해준 게 92년도에 제가 비행기를 처음으로 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현영아 너 비행기 탈 때 몇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니까 뭔데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는데 아마 커피를 줄 거야. 근데 큰 돈을 주면 안 되고 딱 200원만 준비하고 있다 내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참 너 200원 없지? 그 당시에 뭐 이용식, 김한국 뭐 오빠들이 쭉 앉아있는데 다들 200원씩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원 준비하고 있다가 돈을 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스튜어디스가 저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웬 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려도 얘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200원만 드리는 거예요. 이랬더니 막 스튜어디스가 웃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비행기가 덜컹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용식 오빠가 너 지금 이 비행기가 왜 덜컹거리는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비행기는 신호대기에 걸렸어. 이러는 거예요. 앞에 비행기 지나간다며 우리 비행기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신호대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놀리다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 저에 대한 삶의 목표가 틀려진 게 나는 세계를 봐야 되겠다. 왜 이렇게 날 이렇게 놀리지? 그래서 92년도에 제가 첫 번째로 해외를 나간 게 미국 흑인 폭동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제일 잘 나갔을 때였어요. 추억의 책가방이라고 이마령 씨랑 같이 하고 있어서 CF도 많이 찍고 빨간 양말에 5달자라고 그래갖고 머리 양쪽으로 묶고 해롱 씨 하고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잘 나가는 코미디 프로를 버리고 미국을 가기로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그 해외에 대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방송국 참 신기한 게도 결국에는 제가 주인공이니까 도중하차를 못 시키더라고요. PD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는 머리를 깨봐야 된다고.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나갈 때 해외를 선택하지 않거든요. 국내에서 자기가 주인공인데 근데 저더러 해외 나갔다고 저기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분을 해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 모든 열정을 거기다 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연예인이라고 매일 잘 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부업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부업을 했는데 이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부업을 할 때. 저는 고깃집을 했어요. 요즘 뭐 방송에서 보면 저 엄청나게 먹는 거 보이시죠? 6시 내 고향에서 제가 먹방을 주로 먹는데 그래서 저희 집도 온달 거북이랑 고깃집을 딱 열었는데 와 이게 고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망했어요. 1년 안에. 네. 1년 안에 제가 7년 동안 번 돈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을 그대로 망하면서
연예계 생활을 접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이게 왜 이게 망하지? 저희 카운터에는 미스코리아 유아영 씨가 앉아 있고 이 봉고차는 변우민 씨가 몰아줄 정도였어요. 근데 음식은 역시 음식 맛있어야 돼. 주방장을 잘못 썼어. 고기를 반 이상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목도 문제가 있었어요. 온달 거북이가 뭐예요? 온다리도 비리비리한데 거기다 거북이까지 붙여놨으니 원래 놀분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식당을 이렇게 결정을 할 때. 근데 누구나 그런 식당을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연예인은 내일 미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보직이 안 되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당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모든 걸 접고 제가 캐나다로 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외국에서 너무 사는 거 좋아했고 외국 여행 좋아하다 보니까 또 리포터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좀 잘하면 어떨까 그래갖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서 라디오를 진행하던 사이에 갑자기 서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어저께 너무 안 좋은 꿈을 꿨대요. 그쪽 생활이 괜찮냐고. 그래서 무슨 꿈을 꿔왔냐고 그랬더니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하늘을 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는 여기서 결혼할 일도 없고 그러는데 근데 그때 저한테 뇌출혈이 딱 온 거예요. 화장실을 딱 갔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행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119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911이에요. 911에서 막 들어오더니 막 소방차 입은 사람들이 저를 막 날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10시간 안에 이 피가 계속 이 뇌출혈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뇌출혈이거든요.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10시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왜냐면 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외국엔 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의사 이름이 무슨 울프맨이야. 늑대 남자야 여자인데. 그리고 뭐 간호사는 루인스키 그래서 야, 이름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수술비가 제가 유학 경비로 2만 불 가져갔는데 18,000불이 나온 거예요. 이게 보험에 안 들어가니까 911 한 번 탄 거 500불, 실값이 500불 해갖고 수술한 그 다음날 또 바로 샤워시켜요. 찬물로. 그리고 토스트도 하고 커피 주면서 내보내요. 알고 봤더니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까지 와서 유학도 못하고 돈을 다 날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 2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2억을 만들어서 서울을 가겠다고. 어차피 저는 리포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캐나다 전 지역을 횡단 종단을 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아침 방송에 내보낼 욕심을 가진 거예요. 예, 현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2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이게 수술이 마무리되자마자 횡단 종단을 해서 정말 엄청난 로키 산맥의 그 아름다운 장관과 금방 죽은 곰, 엘크, 성난 엘크 정말 한국에선 잡을 수 없는 그런 카메라를 다 잡았는데 결국에는 엄마한테 2억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200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아무나 촬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많지만 카메라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도 모든 걸 하나 이게 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스토리가 나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홈 카메라식으로 막 이렇게 휘둘렀던 거야. 그러니까 방송국에 계시는 높으신 분이 자네가 했던 이런 촬영들이 억대의 가치는 있는데 이게 제품으로서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갖고 그것도 날렸죠. 참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또 가슴속에 남는 건 뭐 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여행을 얻어갖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저한테 충격을 줬던 게 2000년인데 밀레니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활동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활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뭐 캐나다 가고 장사하다 망하고 김연영 씨를 위해서 아프리카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활동을 안 했는데 80분짜리 밀레니엄 특집으로 아프리카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때 그 방송명은 도전 지구 탐험대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하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출연료를 지급을 받아요. 근데 이번에 출연료를 미리 주는 거야 선불로.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한 5, 6년 사이에 활동도 안 했는데 인기가 있어졌 했더니 아무도 아프리카를 간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번에 결정하고도 내가 캔슬을 놓을까 봐 출연료부터 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해봐요. 말라리아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도전 그 지구 탐험대를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리아 약부터 먹었어요. 돌아가기 전에 뭐 열대인가 뭐 여기서 10년짜리 주사를 맞고 말라리아 약을 먹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3일에 걸쳤어요. 그리스, 싱가포르. 나 신문지 깔고 누가 공항에서 자나 그랬더니 그게 딱 내 모습이더라고.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자요. 그리고 왜 공항에 도착하면 그 나라의 모형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를 딱 갔더니 막 기린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 기린이 저게 모형이겠지. 그러니까 아닌 거야. 그게 진짜 기린이야. 그래서 막 정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면 막 그 얼룩말들이 막 몇백 마리가 뛰어다니고 막 오랑우탄이 자기 새끼 갖고 막 뛰고 막 독수리가 웃고 그리고 우리 현장 코디를 만나기로 했는데 현장 코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어제 죽었대. 그냥 편해. 어제 죽은 게. 그냥 기름 사러 가서 어제 죽었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출연료를 먼저 주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나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만 보던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상상하고 왔는데 아니었던 거야. 이제서부터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밥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싸야 되고 물도 하나밖에 안 줘요. 그리고 또 참 운이 없었던 게 그 당시 KBS에서 도전 그 지구탐험대란 프로그램이 맨 민속촌에서 똑같은 사람만 의상이 바꿔서 찍었다고 걸렸어. 그래서 제가 밀레니엄 촬영을 갈 때는 정말로 진짜로 마사이족을 만나고 오란 거예요. 케냐와 탄자니아를 보름에 걸쳐서 왔다 갔다 했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만났어요. 저쪽에서 그 마사이족이 딱 걸어오는데 와, 그 앞내가 이 냄새가 예.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게 한 2, 3일 같이 촬영하다 보니까 코가 둔해져? 내 몸에서 나는지 여기서 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들도 이 왜 마사이 슈즈나 이런 게 왜 나왔는 줄 알아요? 몸매가요. 이 쪼꼬레 근육서부터 해갖고 키는 180 장신에다 얼굴은 요만해. 마사이족이.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촬영 때 아침 되면 자기네 옷을 이렇게 갈아입어 마사이복을. 그리고 저녁 때는 자기네 옷 갈아입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를 내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교를 막 찾았어요. 내가 아무리 해외여행을 좋아해도 좀 살려달라고 막 밤마다. 왜냐면 밤에 텐트에서 자면 동물들이 여기 불기가 있고 온기가 있으니까 뜨거운 몸을 같이 대고 자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야. 예, 라면을 4개를 끓이면 한쪽 볼에 이만큼 집어넣고 말라리아 약을 먹어서 온몸에 털이 다 빠지거든요. 약이 얼마나 독하냐면 이 스스로 눈썹을 그릴 정도로 털이 다 빠져요. 그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 올 때 왔구나. 근데 마침 거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사이 추장이 계속 저한테 윙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윙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사람이 개눈을 박았더라고요. 한쪽은. 그래서 눈이 사시야. 꼭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매일 쳐다봐. 이게 똥파리들은 잔뜩 붙어갖고. 예, 근데 이제 연기자인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는 건물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마사이 그 추장의 그 세 번째 부인이 되면 내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했거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세 번째 부인이 되면 어떻겠냐고 그 추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한쪽에 개눈 받고 그 당시만 해도 20대 후반이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방을 안내하더니 첫 번째 부인은 39에서 40 가까이 됐고 두 번째 부인이 22살이야. 내가 29살인데 내 방을 그 추장 사이 그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다가 딱 해준 거예요. 첫 번째 부인 방으로 갈 때도 내 방을 거쳐가야 되고 두 번째 부인 방으로 갈 때도 내 방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여자고 남자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간택당했다고 우리 팀들은 막 좋아하는 거지. 왜냐면 그런 걸 다 찍게끔 해주니까 추장은. 근데 나는 밤마다 벌떡 일어나서 오늘이 그날인가 이렇게 지나갈 때면. 근데 그 추장님이 되게 고마운 게 저를 그래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가 서울에 기다리는 사람 있다고 그러니까 저를 잘 내보내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경애 언니가 너는 그때 그 추장의 부인이 됐어야만 했다.
그 광활한 아프리카 땅을 네 땅으로 하고 이 마사이족을 무용단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랑 교류를 시키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네가 아직도 팔자가 들피려고 추장을 거부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프리카는 40살만 넘으면 돌아가세요. 생명이 굉장히 짧고, 예, 왜냐면 태양을 많이 보고 이래갖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고통들은 뭐냐면은 이 그런 민족들이랑 친하려면 제가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그 촬영을 하려면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전통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자마자 첫 번째로 저한테 관문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소를 활로 쏴요, 여기를. 그래서 그 활이 딱 맞으면 소피가 쫙 올라가는데 그걸 컵으로 딱 받아서 원샷을 해야 돼요. 와, 근데 우리는 아직 속이 그들의 속과 틀리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 두 번째는 구정물. 그 구정물을 그대로 퍼서 그대로 먹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안 먹으면 촬영이 안 돼. 흙물이고 막 똥물이고 막.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뭘 갖고 갔냐면 5리터를 희석할 수 있는 알약을 하나 넣어 갖고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약을 넣고 먹으려고. 근데 그런 상황이 딱 왔는데 이걸 먹어야만 이들이 날 받아주기 때문에 그 알약을 딱 넣고 하고 먹고 바로 기절했잖아요. 5리터를 희석할 수 있는 걸 요만한 물에다 넣었으니 이 코에서 뚫린 데란 뚫린 데서 거품이 막 부글부글부글 정말 만화처럼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사진을 지금도 보면 머리털은 그때 한 제가 출연료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받았는데 한 달 동안 촬영하면서 머리털은 옥수수 털로 바뀌고 이 얼굴은 기미가 너무 껴갖고 목욕탕에서 한 달 동안 못 들어오게 하고 저의 주변 지인들은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야. 나중에 좀 상태 봐서 네가 좀 좋아지면 그때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정말 뭐 세계 여러 개국 한 60여 개국을 다녔어요. 정말 좋은 나라를 많이 다녔지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죽음과 삶에 있어서 그런 곳을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어떤 촬영이 힘들거나 뭐 저도 뭐 지금 6시 내 고향 다니면서 전국 팔도를 다니잖아요. 아유 아프리카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여행은 물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 전에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좋죠. 어머님들도 여행 좋아하시죠? 돌아다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국내 여행을 쭉 하고 있잖아요. 국내를 제가 지금 6시 내 고향을 1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한 70군데 이상을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얘기한 게 항상 뭐였냐. 엄마 나는 다른 복은 다 없는데 이 여행 복은 타고난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게 결국 지금도 또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해외도 그렇게 많이 다니고 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결혼. 그래서 선을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절대 선을 보면 상대가 안 나와. 왜냐면 얼굴을 알잖아 TV로. 그래서 속이지 않으면 안 나와요. 못생긴 무술이? 아, 그 폭탄? 그 수류탄? 이러고 아무도 저랑 손을 안 보려 해요. 결국 저는 방송에서 인기는 얻었지만 여자인 건 포기한 거죠. 그래도 끊임없이 40대기 전에 시집을 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뭐 이렇게 촬영을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부산에서 옆자리에 제가 EBS 영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때였어요. 근데 아니 이쁜데 왜 시집을 안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좋은 사람 있어야 되지 가죠. 근데 내가 개그우먼인 걸 몰랐던 거야. 그냥 뭐 진행자인 줄 알고 좋은 사람 있으니까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고. 사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내가 어렸을 때 착각을 한 게 하늘에서 만나면은 그 최고의 만남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누구를 이렇게 만나면은. 근데 하늘에서 누가 이렇게 선을 봐주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사인을 받으니까 아니 옛날에 뭐 했는데 이렇게 와서 뭘 사인을 받아. 그래서 아 제가 옛날에 좀 웃긴 걸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날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남들이 다 나 웃겨서 시집도 못 간다고 그랬는데 첫날 밤에 네 얼굴 보고 어떻게 일을 치르겠냐고. 신문지 덮어놓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놀렸거든요. 근데 그 선본 사람이 날 딱 보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뭘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근데 그분의 외모는 털이 굉장히 많이 나고 머리도 이렇게 묶었더라고. 그래서 외모는 좀 아냐 하면서 할아버지 같아 도사나.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속아서 나온 모양이라고. 이 선자리에 속지 말고 나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돼갖고 지금 500만 원 주고 100일 기도 드리는 사람이라 이 수염도 안 깎고 있다고. 근데 거기서 마음이 훅 간 거예요. 이렇게 진실되게 나오나? 한 번 보고 말 여자한테 그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자기 힘들다는 거, 속지 말라는 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이 사람 진실하구나. 그래서 매일 전화로 연애를 하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저희 엄마는 왜 반대를 했냐면 내가 막내딸인데 남편처럼 저를 생각했어요. 잠도 떨어져서 앉았어요. 맨날 귀신 나온다 그러고 엄마 데리고 자고 저도 엄마 얼굴. 그래서 엄마가 여자로서 나를 포기시킨 거예요. 남자를 못 만나게끔. 근데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쯤 되면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엄마는 왜 나를 그렇게 키우냐고. 나는 시집 갈 거라고. 그래서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재산은 있는 남자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나를 한 번도 못 알아봤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내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식당을 하니까 내 얼굴로 홍보를 해서 이 식당이 다시 잘 되기를 바래서 결혼을 한 거지.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 방송을 하고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평범한 사람이 왜 연예인을 택해요? 지금은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절대 연예인을 택할 때는 사기꾼이나 아니면 홍보용이에요.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득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현모양처이기는 어렵잖아요. 바깥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선택하는 건데 그걸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변우민 오빠가 집이 부산이에요. 저랑 의남매. 근데 오빠가 어깨 수술해서 너네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창피한 거죠. 어렸을 때 한번 봤던 그 빨간 딱지가 다시 또 우리 집에 전체가 붙었으니까. 근데 2억을 일주일 안에 안 해주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돈을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 그것도 못 할까 그러고 그 돈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주다 하니까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안 했고 결혼하기 전에 겉으로 보여지는 건 정말 화려했는데 그리고 내가 네 번째 여자라는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이미 결혼을 3번씩이나 했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지?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내 부모가 아플 때 병원에 안 왔다는 거. 그때 이제 엄마가 왜 반대라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사람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막 소리 질렀던 이유가 내가 잘못된 결혼 생활을 했고 결국에는 이혼과 엄마에 대한 죽음을 같은 연도에 맞이했어요. 엄마가 2007년도에 돌아가시면서 그 이후로 남편이 장례식장에 온 비용까지 다 갖고 가면서 연락이 안 됐고 와 정말 이게 사람을 딱 2번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지 말자. 여지껏 잘 살아왔고 또 어린 나이에 또 연예인 돼갖고 항상 대우를 받았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거의 뭐 이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한 것 같아요. 자살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남겨준 개 13마리와 함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죽어야 될까? 그래서 약을 먹을까? 아니면 어떻게 죽지? 그리고 매일 술을 마셨던 거예요. 술 매일 마시고 왜냐하면 잠을 자면 꿈속에 엄마를 보니까 그걸로 위로를 받고 세상에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은 보호자로서 선택했던 거지 제가 막 남자를 좋아하거나 이래서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엄마랑 나랑 너무 오랫동안 아빠도 없이 커왔기 때문에 어떤 그늘목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고통을 이렇게 딱 겪고 나니까 이제 정말 아무런 살 의욕이 없구나. 그렇게 힘든 와중에 저랑 동갑인 저보다 엄청난 스타가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최진실 씨였어요. 그 시기가. 근데 나는 그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닥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엄마도 잃어버렸고 남편 이혼도 하고 사회적으로 다시는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방송을 해서 웃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개그우먼이잖아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얼굴 가졌는데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이혼한 여자가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막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제 이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큰 스타가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거기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우리가 맨날 엄마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2년 안에 날 데리고 가라고 그랬는데 왜 엄마가 날 안 데리고 가야지? 내가 아무리 학대를 해도 밥을 안 먹고 술로만 때우고 나쁜 짓을 혼자 다 하고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자살을 시도한 적은 없지만 비슷하게까지는 여러 번 가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게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엄마가 조금 더 살게 해주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즘은 6시 내 고향을 진행하잖아요. 사실 이 프로가 어머님 살아계실 때 한 3주 하고 중간에 잘려갖고 우리 엄마가 되게 속상해했던 프로고 나이가 들면서도 난 네가 저런 6시 내 고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어머님들 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고 지금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그 프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번 하기로 한 프로가 1년 6개월을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방송이 힘들어요. 지방 가서 먹고 사실은 입에 막 터지게 먹으면 그렇게 맛있지 않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 방송은 엄마가 너무 좋아했던 방송. 우리 엄마가 지금 보고 계시겠지. 내가 이거 이렇게 섣불리 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할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엄마가 굉장히 좋아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한테 복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엄마를 잃고 이렇게 좌절을 겪고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방송도 다시 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연예인이라는 이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울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한 3년 전에 누군가 했는데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게 몇 년 만에 처음 이렇게 서서 어저께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서서 또 말이나 막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낸 게 지금은 하루하루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다시 이렇게 방송국 앞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여러분들이 저 보면 이렇게 반가워해주고 이런 거가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고마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강의를 한참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게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뭔가 사회적으로 두각이 나 있는 사람. 제 강의는 성공하지 못한 강의잖아요. 인생에 실패한 강의고 하지만 이런 강의도 누군가 생활에 어떤 도움이나 힘이 될 수 있다면 해서 그냥 시작을 한 거고 대전이랑은 또 제가 닥터24시라는 의학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이철희 국장님께서 혹시 강의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러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한테 궁금하셨던 거 뭐 재밌는 얘기 누구나 다 이렇게 삶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손 한번 들었어요. 40대, 50대. 50대, 50대, 60대. 와, 야, 그럼 제가 제일 연계네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해갖고 정말 막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해외여행 리포터요? 네, 해외는 제가 한 72편 정도를 제작했어요. 김연영의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김연영의 배낭여행.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멕시코 칸쿤. 멕시코 칸쿤의 섬은요. 미국에서는 거의 신혼여행은 글로 많이 가요. 저는 몰디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네, 세계적인 별장들도 많고 유아영 씨 아시죠? 92년도 미스코리아진 그 친구랑 처음 촬영 가갖고 거기를 딱 봤는데 이 친구가 이쁘잖아. 근데 그 칸쿤의 그 호텔 사장이 마음에 드는 거야. 세상에 못생긴 여자 옆에서 죽어야 된다니까. 괜히 우리 같은 그러니까 밤에 얘 때문에 불안해갖고 호텔 사장이니까 방키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광고를 찍어줬거든 칸쿤에서 그 호텔을. 그래서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다고 못생긴 애들이 꼭 옆에서 이렇게 미팅 나가면 뭐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 괜히 또 얘 숨 못 쉬게 해놓는다고. 그래서 그때 난리를 쳤는데 그 친구는 결혼을 해서 제가 중매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살다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역시 신혼여행을 그때 약속한 대로 칸쿤으로 가고 칸쿤에서 지금 요 주변에도 또 애들 데리고 그 칸쿤을 간다 하더라고요. 저는 18년 전에 한번 갔다 오고 아직 한 번도 못 갔는데 너무 좋아서.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니 그래 요즘은요 제가 이장님들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한 게 이장님이 한 달 수입이 20만 원이래요. 저더러 벌어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저한테 청혼을 하면. 그래서 내가 아니 정말요. 1년 소득이 260만 원이래. 근데 저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시골에 와서 살자고 20만 원 갖고 살자고. 아 시골 땅은 땅도 아니요. 다 이때 땅은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디에서 생활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골 이장님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화려한 싱글로 살까요? 네? 맞아요. 이게 결혼을 한번 실패를 하니까 이 선을 보면 저 사람은 빚이 또 얼마나 많길래 나한테 이러지? 이게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다고. 그래. 그리고 인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연예인을 선택해. 내가 남자라도 연예인 안 만나. 그냥 현모양처만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왜 부인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겠어. 그거는 다 사기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자 연예인들 중에 다 이렇게 사기꾼이나 잘못 만나지. 이 여자 미용사, 미용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 이렇게 직업별로 그런 게 있더라니까. 여자 개그우먼.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내 일에 열심히 하고 그의 나에 대한 그런 걸 좀 딴 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 너무 외롭냐면 정말 아플 때. 예. 아프고 내가 죽어도 뭐 이렇게 아무도 이제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는 비밀번호를 서로 교환해요. 홍여진 씨라고 아시죠? 유방암 걸려서. 예. 그 언니도 혼자 살고 저도 혼자 살고 또 제 친구도 혼자 사는데 비밀번호를 공유해요. 왜냐면 우린 갑자기 쓰러져 갖고 집에서 아무도 안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냥 연락 안 되는 줄 알고 시체가 며칠씩 뭐 방치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약간 걱정스럽고 결혼은 뭐 아직은 네. 뭐 아들 없어요, 어머니? 나이가 많아서? 아, 지금은 47이요. 예, 손드신 분. 예. 아프리카를 오랫동안 갔다 오셨다니까 하나 물어보는데 우리는 TV 영상으로만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 네. 가치관, 자존심 이런 게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우리는 여기 옆에 여자들하고 술만 먹어도 난리 나잖아요. 네. 나름은. 근데 네. 거기는 뭐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는가? 그래도 아프리카요? 네, 저는 신기한 거 봤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다처제지만 라오스에서는 부인이 없어요. 그냥 한 16명에서 17명 정도의 무리를 져서 사는데 그냥 아무나 하고 자요. 그런 마을도 있어요. 아무나 하고 자요. 그게 없고 단어도 9개만 사용을 해요.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라오스.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없어요. 할아버지 동생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종족 번식을 위해서 살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도 자기가 자기의 재산이 있는 만큼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왜요? 아프리카 가시게요? 그냥 궁금해서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대전에 와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제가 강의가 되게 긴데 나중에 내 감정 때문에 맞아 엄마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다 보니까 울컥해갖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그냥 오늘은 그냥 오늘 저를 본 걸로 만족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강연 들으면서요. 같은 여자로서 많은 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를 그렇게 정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결국 인생에 대한 삶도 여행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얘기를 듣고 또 좌절해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 용기를 얻으라고 좀 창피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여행을 좀 접목시켜 봤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우먼으로 아역 탤런트부터 시작해서 아주 방송 생활이 길다고 들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든가 또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마룡 오빠인 것 같아요. 저를 처음으로 그 주인공, 코미디 주인공으로 발탁시켜주고 제가 갖고 있는 내적인 그런 웃길 수 있는 분을 이마룡 씨가 완성을 시켜줬어요. 심영래 씨가 개발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외국 가면 딴전하더라 아무것도 안 봤는데 이마룡 선배님 전화 오면 바로 받고 엊그저께도 통화하고 이랬는데 제 인생에서 어떤 멘토인 것 같아요. 그분처럼 살고 싶고. 네, 제가 모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살을 뻔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 제가 국내나 뭐 여기서는 좀 이게 좀 안 좋아갖고 안 먹히는데 저 라오스나 이쪽 동남아 쪽 가면은 굉장히 예쁘다고 그러고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주 즐거운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들 부러워해요. 그때 글로 시집 가야 되는 건데 못 갔다고. 네. 네, 이번 질문은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그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고 또 각별했던 어머님하고 또 아주 정말 영원한 이별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으로 이 고비를 넘기셨다면서요. 네,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뭐 제 강의 내용에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고만 살을까도 생각하고 매일 뭐 어떻게 죽어야 아름다운 죽음일까, 꽃을 살까, 여행을 가서 죽을까, 뭐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그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연변에 가서. 근데 그 박혜숙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네 얼굴이 너무 어둡다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랑 연결시켜 주셔갖고 제가 거기서 막 이제 그 기도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매일 꿈속에서 그 귀신들이라고 그럴까?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랑 만나기 위해서 거의 알코올 중독을 하면서 잠을 자야 엄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 때문에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엄마가 아니다. 그렇게 잠을 잘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술도 좀 끊게 되고 좀 인간적인 삶을 좀 추구했죠. 방송인으로 또 여행가로 연극인으로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큰 계획은 세워놓지 않고요. 제가 어저께보다는 오늘이 나은 인생이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그냥 준비하면 되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꼭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의 철학이 그냥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렇다면 요즘은 좀 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것도 이게 어떨 때는 막 피곤해서 막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게 짜증을 내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제2의 전성기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이래갖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다 보면 뭔가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별히 뭐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과거에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CNB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CNB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강연을 통하고 또 이런 촬영을 통해서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용기 있고 또 희망찬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단이 오긴 딱 맞아요. 뭐 매력이라는 게 뭐 그 사람 심성인데 심성 보면 매력이죠. 다른 것보다는 눈 크고 뭐 얼굴도 이쁘고 이쁜 상이라 얼굴이. 키는 뭐 그 정도면 된 거고. 방자 마누라서는 딱 맞는 여성인데 심성이 좋아요. 김현영 씨는요. 이번에 그 우리 팀 중에서 정말로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연기를 맛깔나게 하는 향단의 역할인데 정말 물 만난 연기를 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춘향전에서 현영은이 없으면 춘향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현영은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잘 이끌고 나가고 있고 현영은이만 나오면 객석에서 관객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막 웃고 폭소가 터지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말 현영은이를 위한 폭소 춘향전인 것 같아요.